먼저 2부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오민석 시인의 그대 눈물이 흐르면을 하동문인협회 김현순 회원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그대 눈물이 흐르면 오민석. 그대 눈물이 흐르면 정선에서 기차를 타고 동해로 가라. 그대의 죄는 지상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꿈꾼 것. 그대의 눈물이 흐르면 청진항에 눈발을 뚫고 시베리아로 갈 일이다. 그대의 죄는 사랑을 잃고 다시 찾은 것. 찾지 않은 것. 거기 눈 내리는 벌판에서 카츄샤에게 거절당한 네걸류 도프처럼 반나절을 더 울 일이다. 그대 눈물이 흐르며 사라진 피막골의 해장국집을 찾지 말고 와사등 흔들리던 목포 항구로 가라. 그대의 죄는 사람들의 양심을 아프게 찌른 것.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이제는 사라진 옛 페리오를 타고 12시간을 먼 바다에서 떠돌 일이다. 그래도 눈물이 흐르면 돌아오라. 탕자처럼 돌아오라. 그대의 죄는 늘 불가능을 꿈꾼 것. 돌아와 더 이상 나갈 곳 없는 유배의 삶을 살라. 이곳은 눈물마저 유배시키는 겨울의 나라. 그러나 이 겨울강의 어디쯤에서 눈발 그치고 그쳐 슬픈 그대 마침내 밭을 내리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민석 시인의 먼 행성을 하동문인협회 김한순 회원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하동문인협회 김화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행성 오민석. 벚꽃 그늘 아래 노니 꽃과 초저녁 달과 먼 행성들이 참 다정히도 날 내려다 본다. 아무것도 없이 이 정거장에 내렸으나 그새 푸르도록 늙었으니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아픈 봄마저 거저준 꽃들, 연민을 가르쳐준 궁핍의 가시들, 오지 않음으로 기다림을 알게 해준 당신. 봄이면 꽃이 피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잘린 체게바라의 손에서 지문을 채취하던 CIA 요원 홀리오 가르시아도 지금쯤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날 그 거리에서 내가 던진 돌멩이는 지금쯤 어디로 날아가고 있을까? 혁명의 연기가 벚꽃 자욱하게 치는 저녁에 나는 평안하다, 미안하다. 늦은 밤의 술 약속과 돌아와 써야 할 편지들과 잊혀진 무덤들 사이 아직 떠다니는 이쁜 물고기들. 벚꽃 아래 누우니 꽃잎마다 그늘이고 그늘마다 상처다. 다정한 세월이여 꽃진 자리에 가서 벌 서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27쪽을 보시면 오민석 시인님에 대한 양력이 있습니다. 오민석 시인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서 현재 단국대학교 영리영문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1990년 월간 행복문학 신인상으로 시인으로 등단하셨고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이 당선되며 평론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AI 시대의 문학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오민석 시인님을 맞아주십시오. 몇 년 전에 기후위기 시대에 박경리 시라는 주제로 여기서 뵌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때 그 강연 원고를 써서 그 이후에 나온 평론집에 그 원고가 세계 일부 내용으로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편은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은 건 어쨌든 그런 좋은 인연이고요. 여기 오니까 요즘은 제가 어디 강연을 가면요 저를 반기하지 않고 제 와이프 이자 저의 집사람 그분은 저를 자기 집사람이라고 부르고 왜냐면 제가 주로 집에 있기 때문에 최강임 시인의 안부를 더 물으시거나 아니면 왜 같이 안 왔냐 저보다 그분한테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분은 오늘 그 충주에 강연이 있어서 모처럼 찢어졌습니다. 좀 아까 시 낭송해 주신 두 선생님들 시인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낭송을 너무 잘하셔서 저 시 내가 쓴 거 맞아? 정말 잘 쓴다 이런 착각을 잠시 했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시인이고 그렇게 달콤한 면이 있는 사람인데 강연을 부르면 늘 평론가로 불러요. 그래서 강연을 하면 맨날 딱딱한 얘기 재미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 AI 시대와 문학이라는 주제는 요즘 너무 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려면 문학이 뭔지 그 속성을 정확히 알고 또 현실의 변화라는 게 뭔지 가령 과학기술 발달 그런 것과 문학이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 또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유토피아적 속성 매우 급진적인 DNA 문학이 갖고 있는 문학은 뻔한 거 낡은 거 반복된 거 클리셰 이런 거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거든요. 문학이 적입니다. 그런 클리셰를 계속 생산하는 작가나 시인들도 있죠. 그러나 오래 남지 않아. 나는 김수영이 훌륭한 시인인데 김수영은 한 명으로 족하죠. 이 문학사는 또 한 명의 김수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수영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새로운 누군가를 이 문학사는 계속 원하거든요. 그런 속성들을 이해를 하면 AI 시대에 이 문학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라는 문제가 사실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간단하는 데는 이런 현실들을 다 아는 상황 속에서 모종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문학 그러면 문학이 뭐지? 대체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는 시나 소설이나 희곡으로 대표되는 이런 게 문학이야 이렇게 우리가 제도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내면화된 문학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이 아닌 것? 저건 문학이 아니지 라는 것들도 유사하게 개념화되어 있어요. 가령 라면 봉지 뒤에 조리법 같은 거 그걸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신문의 광고 같은 것도 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학에 대한 그리고 비문학에 대한 이런 개념들
속에서 우리 어떤 관습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학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던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이런 문학에 대한 개념이 계속 지속될 거다 라는 착각이 있다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개념이 다 변하는데 문학만 안 변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런 속성은 계속 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얘기의 전제를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문학에 대한 항속적인 그 개념, 그러니까 항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없다. 좀 더디변하게 했더라도 문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 문학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왔고 또 이 AI 시대에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사회 전체의 어떤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잖아요. 그럼 이 문학이라는 개념, 범주도 AI 시대에 와서 심각하게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훼손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의 개념이 훼손될 거고 좋게 얘기하면 형식이나 내용이 바뀔 거고 새로운 장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문학은 변하는 거다. 그 증거가 있어요. 가령 17세기 영국에서 17세기는 1600년대니까 셰익스피어 시대 서양 문학사로 치는 르네상스 시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1600년에 나왔거든요. 그 시대 유명한 시인으로 신라본을 쓴 존 밀턴이 있죠. 우리가 17세기 영국 문학 그러면 우리는 셰익스피어나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나 밀턴의 신라본과 같은 시를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7세기 영국에서 문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문학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제가 그 17페이지부터 제 요약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존 단이라는 사람은요 셰익스피어 시대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시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시인이기만 한 게 아니라 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설교문들이 있어요. 그건 오늘날의 우리 개념으로는 전혀 문학이 아니에요. 17세기에는 그게 전부 문학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작품처럼 밀턴의 신라본처럼 문학으로 통용됐다. 그 다음에 존 버넌의 자서전 같은 거. 그건 문학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호흡스의 리바이어던 같은 건 철학서이고 사상서적인데 이런 게 전부 문학으로 통했다. 또 클레멘턴 그 백작의 그 역사책, 히스토리 이런 것들도 전부 문학으로 통용됐다. 또 프랑스에서는 꼬르네유나 뭐 라시네 비극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알고 있는 17세기 프랑스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외에도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같은 철학책, 파스칼의 명상록 같은 그런 철학서적들이 그냥 문학으로 이렇게 유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문학의 대표 장르와 17세기 유럽에서 통용되던 문학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게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 변한다는 그냥 수많은 예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 그러면 시는 원래 옛날에 노래였죠. 먼 고대 시는 전부 노래예요. 2016년에 미국의 대중가수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가수인데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왜 가수한테 노벨 문학상을 주냐. 그런데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하다. 밥 딜런을 옹호하는 측의 논지는 주로 무엇이었냐면 야 니네 까먹었니? 시가 원래 노래야. 음악을 빼고 어떻게 시를 이야기를 해. 그런데 1440년대 그 15세기 중반경에 그 구텐베르크의 활자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로 활용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모든 게 손으로 다 써서 통용되다 보니까 문자의 역할과 비중과 기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활자로 막 찍어내면서 모든 소통, 예를 들어 요즘 모든 소통이 컴퓨터로 다 하듯이 구텐베르크 이후에는 모든 소통이 전부 출판으로 찍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노래와 시가 점점 분리되고
지금 우리가 시 그러면 문자시만을 시로 간주하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당연한 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문학에 대한 개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인문학은 당연한 거? 글쎄. 그래서 왜 그런데?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건데 시는 당연히 문자시다.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밥 딜런이 칭송받아야 될 이유는 시에서 사라진 노래의 전통을 복원했고 노래와 시를 분리 불가능하게 잘 섞어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위원회에서 그 위대한 미국 노래의 전통 속, 미국 문학이 아니에요. 미국 노래의 전통 속에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 새로운 시적 표현이라는 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문자시로서의 시죠. 근데 그거를 문자시의 전통이 아니라 미국 노래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 그래서 시가 원래 노래였는데 그래서 모든 시인은 다 음유 시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독자들이 문자를 아는 문자로 시가 소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부 노래로. 왜냐하면 시를 문자로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의 문자를 아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컴퓨터에까지 전통한 이런 독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중세까지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성직자가 학자들, 권력자들 외에는 문자를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컨셉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저는 시인이고 문학평론가인데 최근에 지난달인가 좀 이상한 일을 했어요.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정태춘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정정 박대런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이분이 이번에 집중호흡 사이라는 제목의 12번째 새 음반을 13년의 공백을 깨고 그러니까 노래 활동을 했는데 노래를 만드는 활동을 안 했었어요. 13년도. 그래서 이번에 그 음반을 새 음반을 냈습니다. 그러고서 이 새 음반 발매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주로 대극장 무대로 했는데 이 콘서트의 그 기획 방향이 문학 콘서트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정태춘보다 더 시 같은 가사를 그렇게 많이 시 같은 가사를 쓴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가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사 측에서 정태춘의 문학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기존의 공연하고 똑같긴 한데 거기에 제가 연출가로 물려나가서 연출을 제가 태어나서 해본 적은 연극 소극장 연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연출가를 입봉을 했다 치면 무대가 너무 컸어요. 부산, 대구, 울산의 그 유명한 대규모 공연장에서 오늘 거쳐서 마지막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총 10회의 공연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정태춘의 음악을 더 가까이 계속 겪었어요. 연출을 해야 되고 또 공연에서 그리고 저분의 문학성은 어떻게 드러낼까 그래서 대부분이 가사를 모르고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어떻게 부각시킬까. 그러면서 밥 딜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시가 이러면 더 재밌는 거 아니야? 시가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악기 소리도 들어가고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가고 그게 원래 시노래인데 시노래. 그게 시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변합니다. 문화의 개념은. 그런 맥락에서 AI 시대와 문화의 관련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령 우리가 소설, 현대 소설, 소설은 당연히 문학이지. 그리고 당연히 언젠가부터 계속 우리 곁에 문학의 이름으로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서양에서 소설이라는 장르는 18세기에 와서 굉장히 뒤늦게 등장합니다. 18세기 시대는 합리주의, 철학적으로는 합리주의 시대이고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18세기 이전 서양 문학이 갖고 있던
뭐 막 괴물하고 싸운다든가 용과 전투를 벌인다든가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18세기의 계몽주의 합리시대에 오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이야기라도 좀 팩트 같아야 돼. 진짜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좀 황당하지 않고 좀 일상적인 소재. 또 18세기는 서양 문학사에서 보면 귀족 중심의 서양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근대 시민계층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던 시대죠. 18세기. 귀족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18세기. 여러분 18세기 서양 문학의 모든 주인공은 다 귀족이에요. 놀랍죠? 우리 같은 평민들, 일반인들은 서양 문학의 주인공으로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38작품인데요. 38작품의 주인공들 다 귀족이에요. 응? 하다못해 왕이 되든 공주라도 돼야 문학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통 사람이 다 주인공이잖아요. 위대한 한강 소설의 주인공들은 다 B급 인생들이야. 배부른 사람들. 문학에서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다루고 그 사람들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문학 장르가 나타난 게 18세기에 소설이라는 근대문학의 장르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200년 넘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설이라는 장르는 생전 없던 장르인데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귀족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새 세상에 왔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문화의 소비자들도 이제 소수의 귀족이 아니라 다 일반인들이에요. 사회과학적으로는 근대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화의 일반 소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비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 얘기 하지 마라. 예? 그 소수의 귀족 얘기 하지 말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문학의 주인공은 그레이트맨이어야 된다. 위대한 사람이어야 된다. 착각을 이제 버리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성품이 위대하고 사상이 위대하고 그거 아니에요. 신분이 고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족이죠. 그래서 고대 비극 작품의 주인공이 다 귀족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가르쳐줬거든. 좋은 비극 작품을 쓰려면 주인공이 빵빵한 인간이어야 돼. 빌빌한 노예 같은 애들 주인공 쓰지 마. 그게 18세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중세, 르네상스까지 다 거쳐서. 프랑스 대혁명이 막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계급구조가 다 해체되면서 근대 시민계층이 역사의 머저리티로 주류 부대로 막 부상하면서 맨 귀족 얘기를 하는 그 낡아빠진 문학 버리고 그리고 황당무계한 얘기 좀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버리고 좀 실제 같은 이야기 그 평범한 이야기 이런 걸 좀 소절하자. 그런 18세기의 소설이라는 장르는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새로운 장르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희한한 문학이었죠. 지금 오래 반복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문학은 한편으로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실을 반영한다는 얘기 뭐냐면 현실이 먼저고 그것의 영향이 문학 안에 드러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문학은 현실을 반영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징후를 보여주죠. 징후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심톰이라고 그러는데 다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꼴을 보니까. 그런 걸 가장 먼저 성감대처럼 민감하게 감지하는 안테나의 소비자들이 예술을 가상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감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학작품이 되거나 아니면 아직 징후를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 안 하죠. 이제 인류는 이렇게 박살 날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예언들. 그러니까 문학은 시대를 단순히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징후를 보여주고 또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자적 역할. 간단하지 않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해나간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문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다닐 무렵인가요? 처음으로 컴퓨터가 일반인들이 손으로 들어와가지고 그전에는 손으로 다 원고를 썼단 말이에요. 원고지에다가. 그러다가 약간 나아질 때 전자타자기가 나와요. 수동타자기 말. 제가 석사과정 때는 막 전자타자기로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발제를 할 때 컴퓨터로 워드를 쳐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혹은 저희 앞 세대는 시를 쓸 때 종이에다 연필을 썼거든요. 종이에다 연필. 그런데 이게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시를 컴퓨터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시는 이렇게 쓰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시가 이렇게 싸구려같이 컴퓨터로 말해요. 그리고 막 썼다가 휙 날려버렸다가 일로 카피해서 여기다 막 갖다 붙이고 그래서 시 쓰기를 컴퓨터로 안 쓰고 연필로 직접 펜으로 종이에서 쓰는 걸 오래 고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컴퓨터로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경망스럽고 비예술적인 느낌들 이런 연구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컴퓨터로 글을 쓰기 이전과 이후 시대에 시가 상당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필로 쓰는 이 속도가 더디잖아요. 속도가 더디고 편집을 재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고 교정하고 창작하는 과정이 연필을 쓸 때하고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면서 순식간에 에디팅을 막 하고 글자를 지웠다 살렸다 막 하고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이 어떤 시적 표현 이런 것에 일정하게 영향을 줬을 거다. 그리고 저는 영문학자니까 이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 논문을 쓰려면 자료를 전부 수작업으로 도서관에 가서 다 찾아가지고 복사를 다 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저는 영문학자니까 국내 자료가 없거든요. 근데 국내에 있는 거예요. 국내에 자료가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미국 유학 가 있는 후배에게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목록을 해가지고 야 좀 네가 도서관에서 다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우편으로 보내. 그럼 내가 그 모든 비용을 그 수고료까지 다 그렇게 해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기 방 안에서 서칭해서 얼마든지 외국의 논문들을 다 전부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또 도서관 같은 걸 대학 도서관을 경유하면 거의 무한대의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단계에서 가령 그 나쁜 보수주의 입장에서 연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손으로 직접 도서관을 해. 이런 엄숙주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시를 쓸 때 그런 엄숙주의가 있었어요. 기술 반대. 에? 시를 어떻게 손으로 직접 써야지 종이에다. 어떻게 컴퓨터로 갈기냐. 사실 김훈 같은 소설가는 지금도 소설을 손으로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뭐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문물에 대한 거부 라면 만약에 김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그건 여러 가지 재고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대자면 그 프랑크푸르트 앞에 발터 베냐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의 문예학자 평론가가 있잖아요. 발터 베냐민이 쓴 글 중에 생산자로서의 작가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작가를 생산자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영어로는 author as a producer예요. 작가를 author를 producer, 생산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가는요 생산 장치를 개발하거나 발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산 장치는 누가 개발하고 발명하죠?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생산 장치, device of production.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장치는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발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술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장치를 예술작품의 창작에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수단, 생산 장치를 과학이 막 계속 개발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저거는 우리 문화하고 안 맞아, 예술하고 안 맞아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그 장치를 적용해서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게 예술가예요. 그럼 예술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뭐죠? 자기에게 주어진 생산력을 극대화해야죠. 생산력을 극대화하려면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개발한 생산 장치나 기술을 거부하면 안 되죠. 최대한 활용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산자로서의 예술이라는 에세이 이전에 기계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거든요. 기계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옛날의 예술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종교적 숭상의 대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나 예수 이런 성상들을 보면 뒤에 이렇게 휘황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숭상을 한다고, 영어로 월십을 해요. 그런 숭상의 대상이었어요. 기계복제 시대 이전의 예술은. 기계복제 시대가 뭐냐면 책으로 막 찍어내고, 음악을 CD로 공장에서 통조림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잖아요, 지금. 응? 통조림으로. 근데 이런 기계복제 기술이 없었을 때, 그 이전의 예술은,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들으면 그것이 연주되는 현장을 직접 가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이례적이야. 듣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 숭배가 거의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란더스이게라는 그 유명한 동화에서 보면 그 꼬마가 화가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그 개, 네로인가 그 개하고 이렇게 떠돌다가 이 친구가 진짜 보고 싶은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게 루벤스라는 화가의 그림이었어요. 지금은 루벤스 그림 보려면 도록이나 인터넷 보면 아무 데나 다 나와요. 이게 기계 복제 시대입니다. 복제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그냥 책을 사보든가 온라인으로 보면 거의 실물 작품에 가까운 아무 때나 봐요. 그러니까 이 미술 작품이 더 이상 신비감이 없어. 아우라가 없다고요. 그래서 기계 복제 시대에 발토벤이 이야기하는 게 아우라가 다 사라졌다. 유일무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게 사라졌어. 그래서 그 프란더스에게 이 꼬마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그 루벤스의 그림이 있는 세계의 유일한 장소, 어떤 성당을 찾아가거든요. 그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거의 실신지경에서 그 그림을 보게 되죠. 근데 그 그림은 이렇게 세폭의 그림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시체를 이렇게 내려서 받는 제목이에요. 예수의 생모인 어머니와 그 일행들이 그거를 거의 다 죽어가면서 굶주림에, 근데 그걸 보려면 거기를 그렇게 해서 가야만 돼. 한 편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볼 때 이 소년의 이 그림을 대하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종교적 아우라 같은 거예요. 이게 기계 복제 시대에 와서 다 깨졌다는 거죠. 아우라는. 여기까지 들으면 발토베냐민이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구나. 기계 복제 시대에 와서 예술의 지위가 엉망이 됐어. 그 얘기 아닙니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이 소수 귀족의 손에 있거나 이례적이거나 그러던 예술 작품들이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 기계 복제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 손에나 예술 작품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천 원만 주면 세계 최고의 음악을 소유할 수 있어요. CD 사면 되잖아. 응? 세계에서 더 이상 더 잘 연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들을 소유할 수 있고, 피카소도 도로 하나 좋은 거 사면 2, 3만 원짜리 사면 진짜 원불 보듯이 거기에 탁월한 그 미술 평론가들의 설명까지 더 보태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술이 드디어 정치의마당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나 예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다수 대중에게 전달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예요. 이례적일 땐 그렇지 않잖아요. 극소수만 그걸 보는데 지금은 아무나 다 예술작품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복제 시대에 예술작품의 생산력이 오히려 극대화된 측면이 있고, 생산자로서의 작가는 그런 생산 장치의 새로운 개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이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AI 시대,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생산 장치죠. 어마어마한 생산 장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1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거기
용어가 있었어요. 용어가 여기 말고 18페이지를 먼저 보실까요? 18페이지. 그 AI 시대에 이제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AI가 그 인공지능을 이제 영어로 쓴 건데, 이 문학과 관련된 AI 기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둘째 문단에 컴퓨터의 자연어 처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줄여서 NLP라고 그러는데,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걸 줄여서 NLP. 18페이지에 보이시죠? 네. 그걸 우리말로 자연어 처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자연어가 뭐냐면 진짜 사람의 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쓰는 말, 이걸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데이터화해서 처리할 건가 하는 기술을 우리가 자연어 처리, NLP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연어 처리란 사람의 언어를 이해 분석하고 생성, 이 생성도 중요해요. AI 프로그램이 사람의 언어를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문장을 만드는 거죠. 네? 문장을 만드는. 그럼 이제 우리 얘기로 치면 프로그램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작하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요약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컴퓨터에 부여하는 기계학습 기술 일반을 우리가 자연어 처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그 AI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요즘 뭐라 그러냐면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Large Language Model, 그래서 LLM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언어 모델이 뭐냐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번역도 하고요, 요약도 하고요, 사람처럼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글을 쓰는 이런 그 AI 프로그램들, 그걸 총칭해서 우리가 LLM,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챗 GPT예요. 챗 GPT에다가 뭐 써달라고 하면 지금 다 써주잖아요. 그림을 주제로 박인환하고 이상의 문체를 짬뽕한 시를 하나 써줘. 그럼 써주거든요. 챗 GPT가 있고, 또 그래서 GPT도 보면 GPT 3.5, GPT 4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구글의 그 제미니,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 그다음에 중국의 환판 컨텐츠에서 나온 딥시크, 국내산으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박스, 그다음에 카카오의 KUGPT,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글은 우리 사람만이 쓰는 줄 알았는데, 이 LLM 모델, 대형 언어 모델에 이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적어놓은 거지, 종류가 진짜 많고 기술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그 번역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보면 구글 번역, GPT 번역, GPT로 번역을 하잖아요. 웬만한 그 영문과 박사학위 학생들보다 훨씬 정확히 번역해요. 불과 한 재작년 정도만 해도 오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디카 시집을 내는데, 디카 시를 영어로 전부 자기 시를 다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GPT를 돌려가지고 다 번역을 한 거예요. 다행히 디카 시는 몇 줄 안 된단 말이에요. 쭉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시려고, 저 한번 보여주시라고. 그럼 제가 무슨 뭐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영문학자인데,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표현들, 오타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한글로 된 쉽게 얘기하면 평론글이나 논문 같은 것도 불과 한 1, 2분 안에 원고지 한 100몇 자리 금방 영어로 다 번역되고 상당히 정확해요. 어떤 말까지 제 입에서 나오냐면, 그냥 좀 딸리면 그냥 맡겨라, GPT한테. 그게 100배 낫다. 그럴 정도로 실력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더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가령 각종 공모전이 있어요. 문학 관련 공모전. 그런데 GPT가 쓴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분간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전문 작가가, 시인이, 소설가가 남몰래 GPT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일부 고치고 첨가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하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뭐냐면 그건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파다하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컴퓨터를 처음 씻을 때 시는 연필을 종이에다 써야지 불경스럽게 무슨 컴퓨터로 시를 써 라는 입장하고 금방 아마 6개월 후만 돼도 유사한 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PT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거를요 회피하거나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 나왔을 때 컴퓨터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안 쓰는 게 이상하지만 한동안 그런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GPT 이런 LLM 프로그램, LLM이 우리 지금 문학노래 치면 문학을 쓰는, 글을 쓰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행정서류 같은 것들을 LLM이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문건 같은 것들을 보고 문건 같은 거 직접 쓰지 않고 GPT로 다 처리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술적 글쓰기, 문학 작품을 이런 LLM 모델들이 막 대행해서 막 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생각하고 자식 할 거 없어요. 벌써 얘네들이 글을 썼고요. 쓰기 시작했고, 그 카카오에서는 시 쓰는 모델도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책에 제가 쓴 19페이지 위에서 한 10줄 보면 2022년 8월 달에 카카오 브레인이 미디어 아트 그룹 슬리스코프라는 그룹하고 같이 개발한 시 쓰는 AI 모델.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LLM이죠. 글을 쓰는데 얘는 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름이 시아야, 시아. SIA, 시아예요. 여러분 이거 찾아가지고 시 써보세요. 이걸 개발해가지고 첫 번째 시집으로 시를 쓰는 이유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를 쓰는 이유라는 제목처럼 그걸 산문적으로 설명한 비평 이론서가 아니고요. 시집이에요. 근데 이걸 내면서 시야를 내면서 카카오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이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13,000여 편의 시를 학습시켰어요. 13,000편이면 보통 시집이 권당 한 60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 260권 정도? 근데 이걸 학습시켰다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게으르게 읽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 인간들이 시를 이렇게 쓰는구나. 그것도 좋은 시집들을 학습시켰겠죠. 최고의 시집들을 한 265권을 속속들이 읽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를 한국에서 제일 잘 쓰는 인간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 그 기술을 다 분석해서 시작법을 익혀가지고 이 프로그램에다가 주제어, 주국, 그 다음에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시가 나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가지고 시집을 냈고요. 그 다음에 시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2023년 4월에 7명의 작가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SF, 공상과학소설, 엔솔로지, 소설집을 냈어요. 그게 매니페스토라는 엔솔로지예요. 매니페스토는 영어로 여러분 무슨 선언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글을 쓸 거야. 우리는 소설도 쓴단 말이야. 라는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매니페스토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산당 선언, 그러면 영어로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집을 매니페스토로 하는 건 이제 AI 매니페스토예요. 작가가 AI인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이제 국내에서 2022년, 23년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한 2, 3년 지났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저자가 AI로 되어 있는 그 소설책들. 그 다음에 탐정 소설 작법. 그러니까 문해 창작 그 기법. 인데 그 기법을 AI가 씁니다. 문창과에서 가르치는 교재 같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 AI가 쓴 소설들을 전문적으로 내는 전문 출판사도 있습니다. 근데 문학 쪽으로 이런 거고요. 문학이 아닌 다른 분야는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어요. AI가 쓴 그 여러 책들이 다른 장르, 문학 말고 다른 다양한 장르는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무슨 문예 공모전에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쓴 작품은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막 이런 조항을 달아버리잖아요. 그런 조항을 요즘 실제로 다는 것도 있어요. 신춘문예 같은 거.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걸 통해서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은 지금 알 수 있어요. AI가 그린 그림은 우리가 봐도 알아요. 금방 구분이 갑니다. 근데 글은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다인지 불행인지 모르는데 이 시집하고 이 소설집에 나와 있는 분의 작품들을 보면 정말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 공모전의 중상위급 정도. 그러니까 아마추어 공모전에서도 굉장히 잘 쓴 작품들은 이런 AI 수준을 약간 상회한 더 위에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 수준에 그치지 않을 거라. 계속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아까 생산자로서의 작가 이야기 했잖아요. 어쨌든 그 문학인들이 작가가 생산 장치의 개발자는 아닌데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미디어들이 새로 나오고 발전하면 어쨌든 그건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 거다. 그래서 AI를 적대시할 게 아니라 AI의 글쓰기 기기들, LLM들을 적대시할 게 아니라 일종의 컬래버레이터로, 협조자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빨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나을 걸? 이게 제 이야기예요. 폼 잡지 말고 활용해라. 그리고 앞으로 모든 평가는 그런 것을 활용한 전제에서 다 썼다고 깔고 그런데 요거밖에 못 썼어? 응? 이렇게 된다.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폼 잡지 말고 이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기술을 많이 익히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문예 창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 17세기에 목사의 일기가 문학책이었다가 지금은 아닌 거죠. 응? 이런 AI가 나오기 이전의 그 글쓰기의 형식과 내용들하고 AI 이후에 AI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런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글쓰기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 도리가 없죠. 미술작품 지금 봐서 알아요. 그런데 작년인가? 대구에서 한 무슨 전국 단위의 미술 공모전에서 어떤 사람이 AI로 그림을 뽑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베꼈어, 유화로. 대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났어,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미술작품은 지금 SNS에 많은 사람들이 챗 GPT로 만든, 그리고 LLM으로 만든 미술작품들을 많이 올려요. SNS에. 근데 그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아요. 동영상까지.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만든 거구나. 거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더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더 발전하는 거죠. 글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AI하고 경쟁할 건가? 제가 볼 때는 경쟁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저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몇 번 해봤어요. 챗GPT로. 그랬더니 그 주문을 넣는 사람, 그러니까 입력어를 넣는 사람의 지식 수준, 문학에 대한 이해 수준과 구사하는 언어의 수준에 따라 GPT가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주문, 복잡하고 정교하고 전문화된 주문을 넣으면 챗GPT가 만들어낸 문학작품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웬만한 그냥 아마추어 공모전에
당선될 수준의 작품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제대로 넣으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은요, 본질적으로 유토피아적이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급진적인 DNA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을 싫어합니다.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항상 새로워야 돼요. 그런데 예술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문학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어떻게 또 새로운 걸 계속 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작가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의 뒤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문학이라는 도살장에서요, B급 작가들은요, 전부 도살장에 문학사라는 도살장 안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다 없어져요. 그건 문학이 아닙니다. 이 문학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LLM, 이 글 쓰는 프로그램들이 글을 쓰는 방식은 어떤 식이죠? 여러분? 얘네들이 글을 쓰려면 뭘 해야 돼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글을 쓰는 방식이 항상 레트로야. 회고적이에요. 뒤로 돌아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는 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T.S.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전통과 개인적 재능이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T.S. 엘리어트 아시죠? 저 황무지를 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적으로 새로운 건 없다. 개인적 재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순전히 나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없잖아요. 앞에 수많은 전 세계의 선배들이 쓰는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다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새로운 걸 내놓는 거죠. 전통과 개인적 재능 사이의 이런 그 기본적인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내놨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그와 유사한 걸 내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문학판에서. 그러니까 AI의 그 복제 기술이나 생성 기술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좋아지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레트로적이고 회고적이다. 그리고 문학의 본질은요, 모리스 블랑슈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그 글을 난해하게 쓴 문학 비평가 있죠. 그 모리스는 문학의 본질을 사라짐이라고 했거든요. 문학의 본질은 소멸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새로운 문학은 다 쓸데없어져. 쓸데없어진다는 게 뭐냐면 그런 식의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낼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2명의 도스토옙스키는 필요 없다고. 소크라테스. 2명의 피카소는 필요 없다고. 피카소 그림이 아무리 위대해도 누가 그 엇비슷한 거 그리면 그 순간 끝이에요. 그 사람은 화가로 쓴 인생은 끝이에요. 기존의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걸 낸다라는 그 새로움이라는 건 진짜 급진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향수주의라는 그 문학 이론가 그룹에서 문학 예술의 본질을 defamiliarization, 낯설게 하기라고 이야기하죠. 낯설게 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고 모든 게 다 뻔하고 평범한 건데 그것이 마치 정말 새로운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문학 전집에 세계적인 수준의 모든 작품들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세요. 그럼 다 뻔한 이야기. 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거든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얼마나 뻔한 이야기예요. 네? 살인자가 깜빵에 들어가서 기독교 사상을 받고 이렇게 회개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재소자가 진짜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얼마나 흔해 빠진 이야기냐고요. 그거를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재현했을 때 그걸 읽는 독자들은 정말 새롭게 충격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읽어낸다는 거죠. 그 새롭게 만드는 기술이 문학과 예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아주 급진적인 그리고 경쟁이 대상이 없는 예술의 이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LLM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훌륭한 예술입니다. 훌륭한 문학 작품이에요. 그리고 문학이라는 도살장에서 도살당하지 않을 작품들. 그리고 진짜 작가는 그런 작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수준의 작품들은 AI가 만들 수 있다. AI의 레트로적인 생산 방식으로는 어떤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LLM을 적극 활용하자. 일부 쓰자 이거예요. 잘 쓰면 돼요. 스토리,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쓰는데 큰 줄거리를 잡았어. 근데 디테일이 잘 안 되겠어. 그럼 요즘 방송계나 영화계에서는 보조작가 막 쓰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만들어. 그 보조작가로 LLM 쓰면 되는 거예요. 응? 아주 디테일한 명령을 줘서 새로 플롯을 만들어내라고요. 근데 뭘 만들어내도 그거 제가 이야기하는 최고 급진적인 훌륭한 작품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 몫이에요. 자, 이만큼 줬어. 우리가 도서관에서 종이책을 뒤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자료를 뒤지듯이 LLM이 하는 것도 난 똑같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자료 안 뒤질 거예요. 저 학자들이 논문 쓰면서. 이제 예술가들도 작가들도 똑같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봐. 디테일. 그럼 스토리가 쫙 나온다. 생각지도 않은 스토리.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명령어를 다시 줘가지고 다른 디테일 스토리를 만들어. 근데 그것 자체로 제가 이야기한 예술적 DNA를 제대로 가진 문학이라는 문학사의 도살장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작품이 절대 안 된다. 그게 AI의 대단한 능력이자 한계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인간이 쫓아갈 수가 없죠. AI를 어떻게 쫓아가요? 데이터 처리 능력. 근데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행위 자체가 레트로적인 거예요. 회고적이에요. 뒤돌아봐서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방식인데, 인간이 하는 예술은 전혀 달라요. 그냥 치고 나갑니다. 그냥 치고 나가요. 그리고 안 치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새롭지 않으면. 그래서 작가들이 글쓰기가 천형이다. 하늘이 내어준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비슷비슷한 거 써낼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새로울 게 더 이상 없는 곳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예술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적 글쓰기로서의 문학이거든요. 그거를 LLM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다.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을 열고, 무슨 신춘문예니 공모전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금기사항 달아놓지 말고. 왜냐하면 검열도 못하면서 내가 베낀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만 입만 다무는데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거 하나만 하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다 활용해서 다 써봐라. 근데 그래 봐야 대부분이 만들어진 작품은 LLM을 사용한 우리가 그 AI 이전에 우리가 글 쓸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문학사에서 도살당할 B급, C급, D급 작품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 문학을 이야기할 때 문학과 예술의 본질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문학과 이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인프라의 변화가 어떤 연관을 갖는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잘 AI 시대 이런 문학 자료를 제가 말씀하고 봤는데, 저는 주제를 듣고 바로 이런 전했는데 이런 식의 글들이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겁을 주냐고. 예술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점을 그렇게 제가 거칠게 요약해서 질문을 좀 받을까요? 제 의견 이 정도로. 교수님. 네. 지금 교수님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문학을 했다면 그건 서양 문학이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서양. 근데 서양의 기법대로를 가지고 지금 시, 소설, 수필 이걸 다 쓰니까 저는 서양. 왜냐면 우리나라의 음악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하면 서양 음악이거든요. 네네. 국악이 아니잖아요. 네네. 서양 음악이듯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향가, 가거든요. 거기 고기, 고려 때까지는 있다가 고려 이후에는 고기나 가 이게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고 딱 한 가지 사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노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시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제가 엄청 싫어합니다.
세종당 빼고 전부. 근데 향가는 없어졌는데 시조도 있었잖아요. 시조는 노래. 시조도 그게 시자 뒤에 조 그게 고를 조조로 음조할 때 있는 거지. 유일하게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시조도 노래 형태로 불려졌었죠. 향가하고는 다른데. 가가 붙어 있는 그런 노래를 그 당시에 노래 불렀다는 말이거든요. 섭을 발견해 밤된 노래 신라 때 불렀다 얘기. 네. 그 곡을 우리가 요즘 찾아가지고 작곡가들이 해가 노래 불렀잖아. 그걸 가지고 고려 시대에 고요 다 했는데 조선 시대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수들이 작곡가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 우리 제가 하동을 가끔 저는 산다 이게 아닙니다. 네. 여기 오가지고 그 우리 시인들이 있는 노래를 이걸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제가 작곡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조금 창을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 판소리나 창을 좀 합니다. 그래서 챗 GPT에다가 내가 이걸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시인이 써는 시를 넣어라. 좀 전에 갔던 우리 이봉규 시인이 쓴 시가 밥상머리 시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를 챗 GPT인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단가로 부를 테니까 부를 수 있도록 가사를 착 바꿔봐야 돼. 착 바꿔온 걸 가지고 내가 그 시인 앞에서 단가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데 그 당시는 그게 새로웠지. 이게. 그래서 앞으로 시인의 시를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 작곡가는 뭐 안치환인가 이런 사람들은 그 행여 지리산에 오치르거나 그걸 노래로 작곡가는 지어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시가 그렇게 좀 우리 몸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래 지금 심지어는 다른 이해하는 게 아니고 챗GPT가 어느 정도로 소리를 발휘하냐면 제가 소송을 하는 소장을 쓰고 있어요. 그 소장을 GPT인데 물었거든요. 쓴 걸 가지고 제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이리 쓸 수 없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앞으로 변호사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보다 더 잘 쓰는 GPT가 있는데 왜 가겠어요? 그렇죠. GPT 제가 초기부터 지금 1, 2, 3, 4를 다 쓰고 있거든요. 이 GPT가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을 넣으면 내가 상상한 바깥까지도 얘가 해주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여기에 문학의 소설이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소장 같은 거하고 예술적 글쓰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LLM들이 발달을 해서 신약 소설, 우리 전통의 문학 작품은 얘네들이 엄청 잘 쓴다고 쳐고 있어요. 지금부터 당연히 더 잘 쓰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잘 쓰는 거하고 겨뤄야 돼요. 걔네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운명입니다. 적극 활용하되 걔네들을 이겨야 돼요. 근데 장르의 속성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소수가 이기겠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다수는 AI 시대 이전에도 문학의 도설장에서 다 죽는 작품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GPT가 똑같이 얘기해 준 게 아니고 그렇죠. 질문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게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챗 GPT로 이렇게 대중가요 같은 것도 순식간에 만들어지잖아요. 가사 주고 노래 만들어주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들을 때도 이 대중가요도 이게 일종의 예술, 아트잖아요. 듣고 뭐가 느낌이 다르냐면 이거는 그냥 복제야, 복제. 분석해서 비슷한 작품이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음악으로 들으면 저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진짜 훌륭한 가수의 그 라이브 현장이 아니라 노래를 분명히 잘하는 것 같은데 별로 특색 없는 어디 어떤 시내 어떤 카페에 그 아마추어 가수 노래? 네?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 박자 맞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없어. 이렇게 필이 안 온다. 근데 그 LLM GPT 같은 게 만드는 음악들도 그러니까 LLM의 내부의 문제가 그거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LLM의 학습 방식 자체가 레트로식이기 때문에 이 문학 예술 언어가 갖고 있는 급진주의, 그리고 이 유토피아적인 것,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글 쓰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글을 쓰는데 모리스 블랑쇼가 그랬잖아요. 문학의 운명은 소멸이라 거의 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자기가 써서 자기 만족인 거지. 진짜 예술의 모델로 남는 작품들은 극소수예요. 근데 우리가 문학의 진짜 속성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LLM이 그거는 겨루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활용해야 될 콜라보레이터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거를 죄악시한다든가 비윤리적인 시선으로 쳐다본다든가, 만약에 그러면 그런 시선은 금방 창피하고 무색한 시선이 될 거예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누구나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이런 LLM은 이제 누구나 쓰는 거고,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프라가 달라진 차원에서 우리가 또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그러니까 LLM이 챗GPT가 쓰는 시만도 못 써. 그럼 그건 끝난 거지. 그건 끝난 거죠. 근데 요즘 그 디카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까 이제 앞으로 작품이 이제 가상화폐 모양으로 그 블록체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쓴 거는 근데 블록체인이 이 원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치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창작 활동이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 발달되면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 유통이 원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제 시를 쓰실 때도 시는 그 순간 지적 재산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지적 재산권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블록체인으로 그게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AID와 이 블록체인의 연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블록체인 잘 몰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AI의 속성에서 이제 예술 언어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블록체인이 뭐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가상화폐 하는 이거 우리 일반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걸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 재산권도 그게 그렇게 해서 보호되고, 모나리자가 친본이냐 가본이냐 하는 것도 블록체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교수님이 만약 시를 썼다, 이거 내가 지적 재산권 보호받으려면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면 그게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AI는 앞으로 이제 그거하고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지면 된다는 얘기죠. 네. 얘기 다 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네. 제가 그 앞에 그 낭송한 시에서 네네. 그대 눈물이 흐르면 거기서 가령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대의 죄는 지상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꿈꾸는 것. 지상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꿈꾸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예술적 유토피아예요. 네. 그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할 말이 많냐면 지금 여기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져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유토피안 디자이어를 계속 갖지 않으면 훌륭한 예술가나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결핍선이고 그 세계의 결핍들이 구멍들이 보일 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편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술이고 문화예요. 한강의 문화 얼마나 불편합니까? 노벨상 받았다고 다들 보는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사유를 하냐고. AI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사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 시에 대한 것만 잠시만 물어요. 시에 그대 눈물이 흐르면 안에 동해에서 바다를 타고 청진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한 바퀴 저 지배등에 갔다가 나중에 전라도로 해서 제주까지 가는 공간적 배경이 있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탕자로 돌아오셔도 그대 눈물에 있고, 제가 정말 지금 한이 맺히는 그 지역이거든 이게. 저는 역사학자라서 그래서 이걸 시적 이거 운율이 내 나름대로 이 내재율로 밟을 때는 그때 정말 눈물이 맺히는 지역을 이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식사 자리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이런 얘기도 썼잖아요. 그대의 죄는 늘 불가능을 꿈꾸는 것. 네. 그게 예술적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예술이 되지 않아요. 문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레트로 반대라는 거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의 학습 방식은 레트로예요. 데이터 분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지르기 쉽지 않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민석 교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세대에 어떤 작가로 우리가 글을 써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멋진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오민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겠습니다.